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꿈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그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조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세계 질서 속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사실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과거에는 그 개설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때 고려에 비해서 덜 자주적인 것이었다. 또는 고대 국가들에 비해서 덜 자주적인 어떤 4대 외교를 시행한 나라라고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4대적인 외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정이 어떤 배경에서 되었는지 또는 그것이 갖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선이란 나라가 명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그 책봉을 받고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뭐 그런 정도로 아마 그려졌던 것 같은데 그 사실 국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동의해 줘야만 형성되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와 동의되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시간의 축적이 쌓여 있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새로 등장한 명이라고 하는 나라와 어떤 관계에 놓일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직전에 그 조선 이전의 왕조였던 고려와 그 명 앞에 있었던 중국의 원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고려와 원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의 정책 담당자들이 조선과 명 관계를 그려나갈 때는 원과 고려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이제 그 고려와 원 관계를 설명드리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원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무신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고려 국왕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갔고요. 이 접근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원고려 관계에서 고려는 황제의 사위 국가로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굉장히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기가 지나면서 원나라의 일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왕들의 공주와 결혼하는 그러니까 일반 왕들의 사위 국가 정도의 지위로 훨씬 단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고려가 가지고 있던 원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의 그런 고려의 국제적 지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을 대신하면서 등장했던 명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고려 내부에서도 원과 친해야 되느냐 명과 가까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명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세력이었는데 문제는 명 입장에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원나라의 황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향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고려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실제 고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몽국의 왕족으로서의 혈통을 실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고려와 명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고요. 이거는 조선이 건국한 직후에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 나갑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 원했던 거는 일단 명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문제였고요. 근데 평화적으로 공존하되 그냥 공존하는 건 아니고 그 두 나라가 공존하려면 둘 사이에서 합의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선의 경우는 그 관계를 친왕 정도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친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명이 황제국이니까
조선도 황제국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두 개의 황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전쟁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을 이기든지 명이 우리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앞의 역사적 경험에서 원나라의 압도적인 군사적 또는 경제적 우위를 경험한 지금 이 조선의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 그 원을 대신하면서 등장하는 명과의 전쟁, 전면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택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공조는 못쓰게 들어가는데 조선이 생각했던 지위는 황제가 아니라면 황제의 아들인 황태자가 될 수는 없고요. 황제의 친아들들이 그들이 임명받던 지위가 친왕, 그냥 여러 왕이 있는데 왕 중에서도 아들이 친아들이다라는 의미의 친왕이 명나라 황제의 아들들한테 주어지던 지위였습니다. 근데 조선의 경우 친왕 정도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지금 명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편입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명과의 관계에서 조선 국왕하고 그런 입장으로 이제 등장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그냥 국왕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외교 관계에서 쓰는 공식적인 그 조선 국왕의 인장하고 달리 조선 내부에서는 별도의 그 결재인을 쓰는 등 해서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와 국외를 인식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전에 당이나 원처럼 아주 개방된 왕조가 아닙니다. 쇄국 정책을 써서 대외 관계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이나 당이 있을 때에 그때 존재했던 이 한반도의 왕조들하고 달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과의 관계라고 하는 걸 굉장히 부차적으로 놓고 그 내부 관계를 다른 형태로 아마 운영해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부 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결국 이제 명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명의 개국 시조인 명태조는 끝까지 조선과는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비교적 약간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냐면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 되는 분이죠. 그분이 직접 명에 들어가서 조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을 때 그때 약간 아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거 외에는 명태조는 조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강압적인 고압적인 어떤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선이 가능하면 명과는 우호적 공존을 모색하지만 명태조의 지나친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전쟁해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도종과 태조 이성계가 결국 이제 말년에는 한번 전쟁해 보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바가 있는데 그 계획은 결국 이방원의 쿠데타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이방원의 이 전면 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이 명과 조선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평화 공존의 관계가 마련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 무렵에 지금 조선의 첫 번째 왕은 태조고요. 두 번째 왕은 정종인데 이 두 분은 명나라로부터 조선 국왕이라고 인정해주는 고명을 받은 적도 없고요. 또 조선 국왕지인 해서 외교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선 국왕을 인정하는 도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조선이 요청했지만 명에서 거절했던 것인데요. 이걸 처음 받은 사람은 의외로 태종입니다. 태종이 받게 되는데요. 그냥 명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바뀌어서 준 건 아니고요. 이 태종이 즉위할 그 무렵에 북경 지역의 친왕이었던 연왕과 중국의 이제 2대 황제가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에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런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서 지금 남경에 있는 명 정부에서 서둘러서 조선의 우호적인 제스처로 임명장하고 도장을 주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명나라에서 있었던 연왕과 남경 정부와의 갈등은 결국 연왕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승리하자마자 조선의 태종은 곧바로 그 남경 정부에서 받았던 그 고명하고 인신을 그 새로 즉위한 나중에 영락제로 알려지시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락제는 새로 만든 조선 국왕인하고 고명을 보내오고 이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친왕의 복장인 면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이 원했던 어떤 관계가 이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으로부터 친왕의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조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조선에서는 그 영락제에 의해서 친왕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락제라고 하는 분은 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황제이긴 하지만 그 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이분은 나중에 묘호가 성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황제 자리를 계승한 사람인데 종으로 묘호가 주어진 게 아니라 조로 묘호가 주어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조와 함께 명나라 입장에서는 성조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위를 갖는 황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조선은 이후 성조와의 관계에서 용인되었던 그러한 그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명과의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조선과 명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계변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이 종계변무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성계가 조선의 건국한 분이죠.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선조가 전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계라고 하는 분은 이자춘의 아들이고 뭐 그분의 이제 사대조령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공민왕 말년의 권신이었고 우왕을 옹립했던 이인임의 아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명나라 기록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민왕, 우왕, 창왕 그리고 공양왕 네 왕을 죽인 시해자다. 그렇죠? 국왕을 시해한 자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그 명태조 홍무제가 그 자기가 이제 그 후손들에 남기는 기록이거든요. 조훈이라고 하는 걸 남기면서 거기에 조선 관계에는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태조 때 그러니까 조선 태조 때죠. 지금 그 명의 홍무제가 조선의 그 산천에다 제사를 보내는 사절을 보내는데 그 제사의 충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충문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성계를 쳐야 되지만 내가 아주 관대하게 호의를 베풀어서 치지 않겠노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정말 어이없는 내용인 거죠. 이쪽에 이제 그 조선 산천의 명 황제가 제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충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조선하고 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사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무근이다라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끝난 줄 알았거든요. 반응도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선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그 우리도 이제 중국에 그 사신을 보내거든요. 사신이 갔다 와 보니까 그때는 이미 그 황제가 바뀐 거죠. 명에서도요. 그런데 명의 태조 홍무제가 남긴 조훈 조장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우리나라 태종과 지금 영락제 쿠데타로 그 명을 장악했던 그 영락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왕의 지위를 서로 인정해 주는 등 비교적 우호적 관계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락제한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영락제로부터 이게 틀린 내용인 거가 인정된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그런 내용의 이제 문서가 왔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영락제가 남경 정부랑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남경에 있다가 북경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내용을 고쳐달라고 이제 협의할 때는 북경에 있는 정부랑 협의하게 되는데
남경에 있을 때 결정되었던 이 영락제의 이 내용, 충분히 너네들의 입장을 우리가 알았고 그 내용을 수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허락이죠. 허락에 대한 내용은 그 명날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묘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락제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선 입장에서는 이 이성계의 종계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덕 황제가 등장하고 나서 이분이 있을 때 대명회전이라고 하는 명나라 전체의 국가 제도를 기록한 책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명태조의 조훈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 인용돼 있는 내용이 조선의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이인임의 아들이 이성계이고 4명의 국왕을 시해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명회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건 우리나라 당시 왕은 중종인데요. 정말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이 정덕 황제한테, 대명회전을 만든 정덕 황제한테 남곤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가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이 곧 돌아가십니다. 사실 정덕 황제는 그 명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치세를 이룬 사람은 아니고요. 환관 정치가 득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접근을 잘해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했지만 그럼 황제가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가정제인데 가정제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의 왕 중에 이 중종, 인종, 명종 이 내내 거치는 기간 동안에 황제로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 이제 정덕제 때 인정받은 내용이 대명회전이 수정될 때 반영될지 여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대명회전이 이제 간행됐기 때문에 언제 수정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서 스병경 이런 사람들이 사신으로 오는데 그 타이틀 중에 대명회전을 고치는 사람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회전이 고쳐지는가 보구나 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문인이었던 권벌을 파견해서 이 내용을 고쳐달라 그러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명 입장에서 자기네 입장에서 태조의 조훈이니까 이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대명회전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조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아니 감히 이걸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굉장히 괘씸하다. 그런데 우리 쪽 근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태조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황제인 영락제, 성조가 이런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다. 또 그 대명회전을 만든 정덕제 때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해서 고쳐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 뭐 이런 그동안의 외교 경험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나라 이제 종계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명 입장에서도 그 선대 황제들이 고쳐주기로 또는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명태조가 남긴 조훈의 내용을 잘못됐다, 그걸 고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논의가 쉽게 이제 결론은 안 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합의가 되냐면 조훈의 내용은 그대로 두자. 그 대신 그 뒤에다가 조선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추가로 기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그 명이 양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는 뇌물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제 명종 때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명회전의 수정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필사본 대명회전을 입수해서 저희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 외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히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자. 그때 이제 방향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이인임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성계의 그 앞에의 선계를 한 신라 때까지 소급해서 쭉 나열하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4명의 왕을 죽였다고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느 왕은 누가 죽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이성계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자라는 식으로 그 우리의 외교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명종 때 김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는 외교를 하다가 현장에서 병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기 때문에 명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수용해 주기로 다시 확정하는 칙서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 내용이 일단락되는 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가면 이제 대명회전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책이 간행되고 그 책이 선조 임금한테 보내줘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쇄본, 이제 만력 황제 때인데요. 만력 황제 때의 그 인쇄본에는 최종적으로 고쳐진 내용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명회전은 바로 이 만력 황제 때 만들어진 대명회전인데요. 그 대명회전의 내용에 그 명태조의 조훈에 이어서 지금 조선이 주장했던 수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수정 내용 앞부분에는 그 영락제로부터 정덕제, 가정제에 이르는 동안 조선이 이 내용을 계속 주장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역대 황제들이 조선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또는 수정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조의 조훈을 틀렸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선이 주장해온 이런 내용들은 충분한 이유와 성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의 주장을 담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명회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이죠. 조선 입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명의 공식 기록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마 입장에 따라 이해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선과 명 관계가 결국 전쟁하지 않고 끝까지 우호적인 관계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조선이 선택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의 입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선이 주장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집요하고 또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의 입장을 관철해 갔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 속에 조선이 어떤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지난한 작업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찾아냈을 때 가능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